꿈틀 72쪽이에요. 소설 세 번째 겁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여기서 두드러지는 갈등은 가치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관 차이. 그래서 말 그대로 조금 예스러운 거를 지키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조금 깨어있는 이제 근대적인 가치관이라 조금 부딪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계가 먼저 보면요. 단편소설 시점은 전체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1940년대, 조금 옛날이네, 그치? 농촌 마을이고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돌다리잖아. 이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전통적인 가치관과 좀 돈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고요. 대조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설정해서 주제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바로 가볼게요.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이제 의사인 거야.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의사를 하는 아들이 지금 이제 농사를 하는 아버지를 이제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거. 한집을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거.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나왔는데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거.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게 용이한 거. 그리고 각 층 수도와 가스가 다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라는 거지. 근데 그 저렴하긴 하나 32,000원이라 이제 시대적 상황 고려해서 이제 금액 생각해야겠죠. 지금의 병원을 팔면 한 15,000원쯤 받겠지만 돈이 부족한 거지, 그치? 그래서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이 32,000원 따로 있어야 할 거. 그리고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이득을 보는데 적어도 1년에 병원만 이제 확장해 놓으면 1년에 10,000원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거. 그래서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운 곳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거로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들은 땅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돈만 있으면 사고 팔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땅은 그냥 금전적 또는 도구적 가치 그 이상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대.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 와, 요즘 사람들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 적에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씩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다리는 돌다리를 얘기하거든요. 이 돌다리랑 뭐랑 이제 상반되냐면 새로 생긴 나무다리랑 상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다리는 그런 실리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한다던?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집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도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게 왔어.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네다 보더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한 거지. 네?
천금을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하면서 아버지는 땅을 그 금전적인 가치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선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지께서 선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것들이야. 돈이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돈 같은 게 있고 독시장막 같은 걸 사? 느르지돈 쪽에 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나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는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곤 한다. 땅이란 거 어떻게 일시에 따져 사고 파는가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딘 줄 아니? 땅이라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지 만물의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는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만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거 도시 생각지도 않고 막 하는 사람들, 내 눈에 괴이한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되니 내 덕인 줄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된다. 자고로 하늘하나 하늘의 덕이 땅이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미칠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건 하늘에 파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 순리를 약간 거스르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아버지는 이 땅을 중요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쪽 더 있거든요. 들어넘겨서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계속 말을 했는데 너로서 어떤 수단을 쓰든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 하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 조금 불필요하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내가 탓하진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한 길을 열었고 그게 다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떤 불평을 말하든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온 전장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은 애석한 심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제 가업을 물려받으면 좋은데 그리고 저 땅을 유지하면 좋은데 못하는 건 좀 아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만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노릇만 하게? 땅 주인 노릇만 하게? 그 땅이 지주하고 자기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굶은지 아느냐?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에 다 팔 때다. 돈에 팔 줄 아니? 난 사람한테 팔 거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돈 같은 거 한 해에 붙여보고 죽어도 용문으로 텄던 걸 하나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반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돌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으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벼들 거다. 그러니까는 그 땅의 가치를 알만한 사람한테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우나 74쪽이야. 그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 남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언년히 갚아 나가게 할 터니 너도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는 뭐 한 번에 이제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못 올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마는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셋마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으로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길란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도 하다. 그러니까 너 말을 못 들어주는 것도 미안도 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하면서 옆에는 막 이제 어머니가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줄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사실 가치관 차이가 나긴 하잖아요. 근데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 말 들어주지 않았다고 막 이제 떼쓰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창섭도, 아들인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대.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할 것쯤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것 때문이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아버지와 자기가 가치관 차이가 나구나, 생각 차이가 나구나, 이런 것을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좁혀줄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생각한 거야.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전역차를 타고 가버렸다. 그래서 이 돌다리가, 제목이 돌다리잖아요. 이 돌다리가 아버지의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렜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 서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에는 창섭의 약간 심리가 나오는 거고, B에는 좀 아버지의 좀 심리가 나왔다. 이제 전체 작가 시점이니까. 그래서 요거 참고하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앞에 73쪽 그리고 75쪽까지 문제 풀게요. 자, 답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3쪽 1번에 A에 대한 서술 방식은 좀 요약되어 있는 거죠. 말한 거를, 그치? 5번이고요. 2번에 돌다리, 그리고 3번에 기억은 나무다리고, 그리고 니은 그 다리는 돌다리라 선생님이 상반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해소되는 건 아니죠. 4번이고요. 그리고 4번에는 약간 함부로 대안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1번. 그리고 5번에 A에 담긴 그런 소리라는구나 라는 거는 너무 선생님이 나무는 약간 실리 이런 것들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쵸? 2번이고요. 그리고 6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장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는 장소에였는데 근대가 돼서는 그냥 도구적 가치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전에 장소에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두루 퍼져 있는 거 아니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5번이에요. 뒤로 넘겨서 1번에 알맞지 않은 거 여기서는 가업은 끊겼지? 그렇지? 5번이고요. 2번에 적절한 것은 5번. 3번에 기억은 뭐예요? 내 유언이다 라는 거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팔 거다 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잘못했다. 4번이고요. 그리고 4번에 창섭은 아버지의 말을 보고 인정은 했죠. 근데 다름을 느끼는 부분이 어딨냐면 A 부분에 있거든요. A 부분에 결별의 심사 보이죠? 여기 이어져 여기 부분 쓰시면 돼요. 결별의 심사. 아빠랑 나랑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외롭고 불안스러운 심사는 아버지죠? 5번이고요. 6번에 땅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우리 비문학 하나 풀게요. 그래서 어제처럼 하나 풀 건데 어디로 가냐면 172쪽으로 갈게요. 172쪽. 공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 먼저 읽고 문제 풀고 선생님은 본문 같이 한번 봐볼게요. 173쪽까지 푸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는 공감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나오는데 가문다 봐볼게요. 누군가는 말한다. 오늘날 가속화하는 혐오나 이 분열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서라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 공감은 맞는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공감을 기피하면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편가르기는 내 집단의 과잉 공감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가? 공감은 일종의 인지 감정을 소비하는 자원이므로 무한정 끌어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하여 공감을 과하게 쓰면 다른 집단에 쓸 공감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자기 집단에만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현 시점에서가 아니라 인류의 진화사 전체를 펼쳐놓으면 우리의 공감력은 새롭게 보이는데 인류는 공감이 미치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는데 인류는 자원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며 타자에 대한 증오도 증폭시키기도 했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공감의 범위를 넓히면서 외집단과의 공존과 평화를 구축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감의 범위는 확장 가능하며 이때의 공감은 단지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인을 뭐 한다는 거야? 인지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공감이란 대체 무엇인가? 공감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정서적 공감은 쉽게 말해서 감정이입인데, 즉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익숙하고 쉽고 자동적이다. 근데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3번에 몇 번이겠어요? 3번에 4번이겠죠. 역지사지겠지.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런데 정서적 공감과 달리 자동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공감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문명을 건설해 왔다. 인간은 정서적 공감론으로 변형할 수 없다라는 거야. 협력은 울타리 안에 집단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집단까지 포용하는 인지적 공감은 문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인구 10만 명당 폭력에 의한 희생자 수를 비교했을 때 폭력이 발생하는 빈도가 과거보다 줄었으며 현재도 줄고 있음을 입증했는데 핑거는 공감력 증진이 폭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주장했대. 또한 응용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인류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지각하는 대상의 범위를 점점 확장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좋은 사례라는 거죠. 즉 호모사피엔스의 특별한 공감력이랑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점점점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집단 영향을 만드는 깊고 감성적인 공감을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하는 힘으로 모아 공감의 구심력으로, 그리고 외 집단을 고려하는 넓고 이성적인 공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을 모아 공감의 원심력으로 부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은 서로 투쟁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강화되느냐에 따라 우리 문명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1번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용어정이 있고요. 전문가의 말들 나왔잖아요. 그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걸 순차적 뭐 이거 다음에 요거 그런 거는 시간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3번이고요. 2번에 기억은 감정이입의 대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감정이입의 대상이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는 거, 한필의 그냥 말 타고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2번이에요. 여기서는 뭐 새소리가 막 서럽다, 촛불을 막 눈물 흘린다, 기러기 울며 이렇게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2번은 없네요. 4번은 A입니다. A가 왼쪽에 뭐였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넓이다. 그러니까 공감의 구심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깊이가 아니고 넓이라 했잖아. 그치? 깊이는 인지적 아니죠. 그쵸? 2번이고요. 5번의 순서대로 인지 원심이죠. 자, 6번에 여기서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믿는 분들 MBTI 나오네. 그치? 여기서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F나 T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치? 다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러니까는 정서적 공감이나 인지적 공감이나 다 필요한 것처럼 F나 T가 다 중요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우리 문법으로 갈게요. 오늘 문법 어디에 할 거냐면 높임 표현할 거거든요. 118쪽입니다. 자, 높임 표현은 우리가 보통 높이는 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높임 표현은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포함이 돼요.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우리말은 높임 표현이 잘 발달이 됐어요. 이제 노인 공경하고 하는 이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높임 표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높임 표현은 높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주어 높이면 주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 높이면 객체 높임법,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면 상대 높임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 높임법 때문에 낮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주체 높임법 봐볼게. 주체 높임법은 선생님이 주어 높이는 거라 했지, 그치?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장의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입니다. 여러분 높임법 나올 때는 실현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걸 이제 찾는 거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뭐가 쓰이냐면 시가 쓰입니다. 시. 우리가 선생님께서 학교에 온다 라고 안 하잖아. 오신다 라고 하잖아요. 이 시를 넣음으로써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풀네임으로 뭐라고 한다?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라고 불러요.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라고 부르고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가 쓰이고요. 전미사 님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수어휘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특수어휘는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예요. 뭐 돌아가시다도 있고 또는 뭐 드시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수어휘가 쓰이면 주체 높임이구나 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주체 높임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주어를 직접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가 쓰이거나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실현하고요. 간접 높임은 뭐냐면 높여야 할 대상의 가족이라든지 신체 부분이라든지 소유물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봐볼까? 여러분, 크시다. 큰 건 뭐가 큰 거야? 손이 큰 거지, 그치? 근데 이 손을 높임으로써 누굴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간접 높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간접 높임의 특징은 써나 특수어휘를 쓸 수 없어요. 특수어휘를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써면 안 된다는 거지. 계신 건 뭐야? 말씀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높임으로써 요걸 높이는 거 이게 간접 높임인데 간접 높임 때는 특수어휘 쓸 수 없어요.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 예시 써나
자, 특수어휘는 쓸 수 없다. 간접 높임에서는. 그래서 높이긴 높여야 되니까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 높임에는 특수어휘 쓸 수 없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썼나요? 자, 밑에 화자가 주체를 높이겠다고 생각이 있어야만 주체 높임이 성립이 되는데 청자와의 관계 때문에 시가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체가 화자보다 높더라도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때 원칙적으로 압존법에 의해서 주체를 높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압존법을 잘 배웠는데 요즘에는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존법은 뭐냐면 나한테는 할머니도 높여야 되고 아버지도 높여야 되겠죠. 근데 우린 보통 할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런데 듣는 사람 할머니는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땐 높임법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아버지가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압존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잘 안 써서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객체 높임법 가볼게요. 객체 높임법은 선생님이 얘기했지. 목적어나 뭐 높이는 거라고요? 부사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외울 게 딱 4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자, 부사격 조사에게 대신에 깨가 사용되고요. 이게 첫 번째. 깨가 사용되고 특수어휘가 사용되는데 특수어휘가 4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포함하면 5가지네. 4가지밖에 없는데 이 4가지가 뭐냐면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뵙다. 배다도 돼요. 요 4가지만 객체 높임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외워두면 간단하겠죠? 요것만 쓰인 게 객체 높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깨랑 특수어휘 4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뵙다가 들어가면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높임법의 특징은 객체가 화자와 주체 모두에게 높거나 최소한 주체보다 존귀해야 되고요. 화자가 객체나 청자보다 존귀하지만 객체가 청자나 주체보다 높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죠? 객체 높임법 이러면 끝이야. 뒤로 넘겨서 상대 높임법 가볼게요. 자, 상대 높임법은 말 그대로 상대방, 듣는 사람 있죠? 이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거든요. 화자가 빈칸 청자입니다. 청자인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높이거나 낮춰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 높임법은 무엇을 통해서 실현이 되냐? 종결 표현, 우리 문장을 끝내는 표현 있죠? 이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이 돼요. 자, 상대 높임법은 크게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지고요.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먼저 격식체는 우리 격식 차린다 하잖아, 그치? 말 그대로 공식적인 상황이거나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때 쓰는 게 격식체고요. 비격식체는 말 그대로 격식을 덜 차리면 가까울 때,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 쓰는 게 비격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가보자. 빈칸 종결 세우시고요. 자, 격식체에 4가지, 비격식체에 2가지가 있어요. 자, 순서대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로 외우시면 돼요. 자, 가장 높인 하십시오체는 우리 단아까 말투 있죠?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이 단아까 말투가 하십시오. 아주 높임이고요. 그 다음에 하오는 그리하오. 이거는 잘 안 쓰지? 예전에 약간 조선시대 말투죠. 그쵸? 그래서 이게 예사 높임. 그리 가게 가는구만. 어르신들이 많이 쓰잖아. 이게 하계체예요. 예사 낮춤이고요. 아주 반말은 해라체입니다. 아주 낮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이 비격식체예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하는 게 해요체죠. 그쵸? 그리고 친구나 아이 낮출 때는 해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해오면 돼? 하십시오, how, 하게, 해라, 해요, 해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래서 자,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했어. 주체, 객체, 상대고요. 자, 주체는 실현 방법이 주체 높임 선어럼어럼이 뭐 쓰인다 했어요? 시, 그 다음에 깨서, 그리고 특수어가 쓰이고요. 객체 높임법은 간단히 5가지 생각하면 된다 했지. 깨, 특수어,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크게 비격식제와 격식제로 나뉘어지는데 순서대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 표를 막 외우게 했거든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이행시 문장 이렇게 쓰고 이게 무슨 체인지 이렇게 맞춰봐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크게 격식체, 비격식체 요 정도만 이제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종결 표현하고 해당하는 문제 쭉 풀게요. 자, 종결 표현은 화자가 문장을 끝내는 종결 어미에 기대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청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결 표현을 통해서 문장의 종류가 정해지는데 여러분 문장의 종류는 총 5가지예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이렇게 총 5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평서문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다로 끝나는데 이 다를 뭐라고 부르냐?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불러요.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부르고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지. 화자가 청자에게 빈칸 질문하여 그 대답을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에는 뭐뭐하니? 뭐뭐하냐? 뭐뭐할까가 대표적이고요. 여러분 의문문에는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먼저 너 누구니? 저 사람인데요. 이렇게 뭐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치?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의문사가 포함되고요. 너 사람이니? 네. 네, 아니에요로 대답하게 하는 건 판정 의문문이에요. 자, 무지개가 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거의 혼잣말이잖아, 그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게 수사 의문문이야. 그래서 우리 일부러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 서리법으로 배웠잖아. 그 서리법에 해당되는 게 이 판정 의문문이라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있어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명령문입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빈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게. 근데 청유문은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에 해당되고요.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구나, 좋구나, 또는 좋아라, 좋아라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때 알아예요. 그래서 이런 종결 어미를 통해서 뭐가 정해진다? 문장의 종류가 정해지는데 5가지 있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 참고하면서 뒤에 있는 문제 쭉 풀어볼게요. 127쪽까지 우선 쭉 풀어봅시다. 여러분 127쪽까지 체크 숙제로 해올게요. 이거 다음 주에 답하기 싹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